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이번 주에는 맨 앞에 한 가지, 이제 주로 주말에는 시사만평과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중요한 일을 곁들이는데, 이번 주에는 억만장자가 트럼프를 거부해야지 될 이유라는 하나의 사설과 비슷한 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 그 바이든 대통령 아들과 바이든 대통령 이모저모, 무엇보다도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이었는데 아주 오래된 과거에, 그리고 60년대에 거의 80년 전, 60년 전, 그리고 현재의 시사만평으로 그 여러 가지를 현대사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연결시키는 것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 뉴스, 또 하나는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이스라엘이 4명의 인질을 구출했다. 그런데 이 4명의 인질이 구출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4명의 몇십 배가 숨져야지 됐는가. 그런 것도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미국으로 볼 때는 인도와 멕시코의 그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삼선이 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도하고 멕시코와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만 하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런 사진도 시사만평도 없이 이코노미스트의 글, 미국의 억만장자가 트럼프 지지를 거부해야지 되는 이유 소개해드립니다. 승리? 트럼프가 승리하면 그를 지지한 것으로 어제도 베버리힐스에서 큰 기금 모금이 있었는데 보상을 받겠죠. 그런데 그 보상보다 훨씬 큰 위험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은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과 또 경제를 주무를 수도 있는,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 사모펀드 회사, 블랙스톤입니다. 블랙스톤의 CEO인 스티븐 스와즈만이나 아니면 예비선거까지만 해도 막 그 망설였었던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미리암 앤더슨, 카지노 재벌 와이프, 빌 에크먼, 헤지펀드 매니저. 이 사람은 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요즘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큰 손들도 트럼프와 손을 딱 끊게 된 계기는 의사당 폭동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다시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포함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서로의 그 변덕스러운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편으로 보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트럼프가 해도 너무하네.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손을 끊었다가 이제는 양심을 어디다가 맡겨버렸다던가 아니면 양심을 버려버린 듯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 표현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준다고 계산해서겠죠. 본인들의 경제에 좋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에도. 우선 기본적으로는 세금 감면해주고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을 없애주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트럼프 지지 철회해서 다시 트럼프 지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재임, 임기 2번째는 첫 번째보다도 경기가 더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016년도에도 이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조마조마하다. 그런데도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때부터 계속 해오던 어떤 경제 정책이 열매를 맺어서 들어오자마자부터 괜찮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코비드 사태 때 뭔가 정책도 잘못하고 또 코비드의 원죄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고 그러므로 바이든에게 진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2016년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속도가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버락 오바마가 해놓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부터 따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 이후에 실업률 같은 것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공급망과도 연결돼서 엄청 높아졌고, 그걸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속도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게다 대고 관세 문다고 하고 세금 엄청 감면해주고 이러면 예산 적자가 얼마나 큰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게다 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망명 신청자 이런 사람들을 재임하자마자 대량으로 추방해버린다고 하니까 약속대로 추방해버리면 경제는 무척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우선 세금 감면은 공공재정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2016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 되기 직전에 예산 적자는 미국 GDP의 3.2%였습니다. 그리고 순수 순부채는 생산량의 76%. 그런데 지금은 예산 적자가 과거에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되기 직전 3.2%에서 7%로 늘어났고, 트럼프 때도 늘어났고 바이든 때도 늘어났고, 빚은 거의 미국 생산량의 100%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웰 임기가 2026년도에 끝나거든요. 2024년도에 선거를 해서 2025년부터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임기가 끝나는 연준 의장을 트럼프 스타일대로 본인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의 하수인을 거기다 가져다 놓으면은 엄청나게 미국이 이자율 등등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스티븐 스와즈만처럼 이 블랙스톤의 CEO, 세계 최고의 규모의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리 그 회사의 CEO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결정적인 어떤 그 모멘트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반유대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친팔레스타인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도 그로 인해서 대의원표를 한 30여 표는 잃어버렸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트럼프 이후에 7, 8년 이 사이에 8, 9년 이 사이에 완전히 극단주의가 돼버렸고, 강한 우파 트럼프 때 트럼프가 버지니아 찰스톤에서 유대인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이런 분위기가 용납되는 게 싫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스와즈만 같은 블랙스톤의 CEO Think Twice를 요청을 합니다. 극단주의, 그 같은 극단주의, 친팔레스타인 이런 것을 걱정하면 트럼프와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쳐들어간 마와의 그 관계, 온갖 무기를, 총을 들고 칼을 막 온몸에 꽂고 그렇게 간 의사당 폭동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정부기관에 그동안 모욕을 주면서 내가 대통령만 돼봐라, 연방준비제도건, 법무부건, 다 지금 법원까지, 심지어 본인에 대해서 나쁜 판결이 나오면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잘못되면은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임기 1기와 달리 임기 2기는 자신감도 붙었고 본인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쫙 포진을 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실 인사, 이런 그 편견, 족벌주의 같은 게 크게 보면은 비즈니스를 어렵게 할 아주 위험한 덩어리라고 봐야지 된다는 거죠. 더 정치화가 되면 비즈니스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오히려 약간 세금 높은 것, 그리고 규제가 좀 많아서 좀 시일이 걸리는 것,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관료주의나 약간의 세금 인상, 이게 더 낫다는 거죠. 미국의 번영에 위협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창하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큰 부자들이 판돈을 딱 깔아서 그 판돈으로 다 와서 서로 뭐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돈 버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국 번영에 좋지 않다.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트럼프를 뭐 나에겐 프랙티컬해, 실용적이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사업가들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그러므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트럼프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도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시사 만평을 하나 보실 텐데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유죄 판결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뭐 선거기금 같은 것들 모아지고 사람들도 옆에 쫙쫙 이 사모펀드부터 정치인들부터 달라붙고 있잖아요. 게다 대고 조지아주의 항소법원에서도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 걸어서 몇 표 찾아내 이렇게 요구한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 항소법원이 연기해 줬습니다. 뭐 내용이 아주 복잡하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항소법원이 연기해 줬다고 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아주 좋아하는 거죠. 시사만평 앤 텔라에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시사만평가입니다. It was leaked. 이거 완전히 다 조작됐고 부당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길고 빨간색의 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똑같네요. 봐. Yes잖아요. Well, of course, it wa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트럼프가 It was leaked.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양인 것 같죠? 뚜루루 몰려가는 양떼들이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시사만평가는 Well, of course, it was. 니네가 릭됐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뭉쳐져 있는. 사실은 이 시사만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계에 등장하면서 지난 7년, 8년 어느 때라도 이 시사만평이 초기에만 빼고 초기에는 경멸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올 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뭐든지 본인에게 나쁜 게 있으면은 이건 시스템이 부패했다, 조작됐다. 나는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다. 이노센트라는 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향해서 자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트럼프가 불리할 때는 항상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것을 근데 그 규모가 대단하네요. 뭐 틈이 없잖아요. 모든 양떼들이 다 봐봐. Yes sir, yes sir 하고 지금 가는 그 모습이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셔츠를 입고 모자도 역시 마가 모자겠죠. 바이든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해서 정치적을 쫓는다. 트럼프를 이렇게 쫓아서 유죄 판결 같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마가잖아요. 발빨간색 셔츠와 모자를 쓴 사람이 sit down 레리인가 봐요. 이름이 서 있는 사람이 sit down 레리 네가 헌터 바이든 재판을 지금 블록하고 있잖아. 뭔 소리야? 이들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의 총기법 위반 재판을 만약에 시스템이 릭됐다면 이건 연방 법무부 트럼프 뉴욕 케이스는 뉴욕이고요. 이건 연방 법무부의 바이든 대통령이 나의 법무장관으로 만든 그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하고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을 네가 가리고 있어. 트라이얼 커버리지를 네가 가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아들인 그 헌터 바이든 아마 다음 주쯤에는 뭐 끝나지 않을까 대강 랩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제 그 나옴이라는 30살의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변호팀 증인으로 나왔다가 아버지를 훌륭하게 증언한 것 같지 못합니다. 딸이 물론 아버지가 그 총을 산 2018년 10월 달에 그때 아버지가 괜찮았던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검사의 질문에 딱 걸려들어서 그렇게 아버지가 아주 완전히 깨끗한 정신이었다. 이런 것을 딸이 얘기하는 것에는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 법정을 나올 때 눈물이 조금 보였다고 하고 나중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이후에 원래 이 변호팀이 또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과연 2018년 그 총기를 살 때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변호팀에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총을 사기 전이 아니라 총을 살 그 당시에 이걸 이제 그건 검사 측이기도 하고요. 이걸 총을 살 때 나 지금 중독되지 않았어요 하고 체크할 그 당시에 중독돼 있었다는 이걸 검사가 증명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변호인 팀은 중독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는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아무튼 어려운 재판이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내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면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배심원 재판입니다. 델라웨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는 다시 이제 프랑스로 갔겠네요. 이틀 아들 재판에 갔다가 나머지 이틀은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퍼스트 레이디로서 남편과 함께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 여러 행사를 치르고 다시 어제 한 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재판에서 아들 그 법정에 출두했다가 다시 또 프랑스로 갔습니다. 국빈 만찬 등에 참석을 해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뭐 이런 건 간단히 말씀드리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부에서 오는 망명하는 사람이 하루에 2,500명이 뭐 2주일 넘으면 그 다음에 이게 1,500명으로 내려갈 때까지 사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 시행되는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 뭐야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당신들이 의회에서 해결해 주지 않잖아. 우리가 이런 제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나와 백악관과 민주당이 해서 심지어는 공화당에서도 합의한 사람들이 있는데, 선거철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 당신들이 망쳐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미국이 이럴 수는 없다.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미국 경제에 적은 돈을 받고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뭐 세계 법 이런 것을 볼 때도 이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는 민주당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이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을. 우선 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막는다고 그쪽에서 올 때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제거되지 않은 채 중간에서 막는다고 그 본물이 안 터질 리가 없죠. 과거에 많이 겪어봤습니다. 시행 가능성은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마음을 유권자들이 믿는다면, 지금 가장 약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선 조금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행정명령입니다. 이번 주에 선거가 있었는데 뭐 가장 중요하게는 코리안 아메리칸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3선입니다. 뉴저지 3지구. 이 의원이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밥 메넨데스라는 역시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 의석에 도전을 해서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떨어지고 사업가, 부동산 개발업자가 됐는데,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워낙에 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밥 메넨데스 의원이 그곳에서 한 20년 의정 활동을 했고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오히려 앤디 김 후보로서는 원래 지금 하원 의원을 하는 그 자리는 공화당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으로 나가서 됐는데 이번에 상원에서는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와 겨룬다 할지라도 이길 것으로 거의 모든 매체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연방 한인 상원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렵게 되는 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미확정 투표. 이번 주에 예비선거에서 뭐 뉴멕시코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지금 적게는 뭐 한 7, 8%에서 많게는 11%까지
같은 민주당인데도 미확정,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미확정이라는 언커미티에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그 정도가 됩니다. 전부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 때문에. 여기는 아랍계도 있지만 아랍계가 아닌 무슬림 인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1월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친팔레스타인적인 이런 것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자면 친팔레스타인적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지금 전쟁 끝내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을 더 이상은 막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다 한들 이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 같진 않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랍권, 아프리카권 막 S자 써가면서 홀자 써가면서 그런 나라라고 하고, 심지어는 미국 연방 의원도 그런 나라 출신의 의원이면, 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미국 시민이 됐지만 그런 사람이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여행 금지 명령도 내렸었고 법원에서 막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뭐 팔레스타인계, 아랍계, 또 아시아에서도 무슬림계 많잖아요. 같은 종교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요. 물론 다른 엄청나게 강력한 트럼프가 좋은 이슈가 있다면 몰라도, 그런데 문제는 안 나올 수는 있죠. 누구에게도 투표를 안 할 수는 있죠. 그럴 경우는 이게 워낙에 박빙이니까, 항상 대선은 늘 그렇고 이번에 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점이 중요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요, 지금 니키 헤일리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완전히 예비선거 후보에서 그만두고 나서 본인이 예비선거 치른 거 보면 한 80% 정도만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득표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니키 헤일리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다 이제 안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문제인 겁니다. 전보다 더 많아져야지 되는데 공화당도 많아지고 무당파에서 중간층도 들어와야지 대선이 확정이 되는데 공화당에서조차 전보다 약해지고 있잖아요. 요즘 물론 뭐 평결 이후에 뭐 선거 기금은 엄청나게 모였지만 그 엄청나게 모인 선거 기금이 표로도 연결이 되겠지만, 사실은 또 선거 기금 자체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 돈 많은데 부자들이 막 뭉터기로 그렇게 기부한 것도 많은 거고요. 바이든과 트럼프 지금 전부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할 일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이야 지금 약 10% 정도, 미시건주가 워낙에 아랍계가 많으니까 11%가 미확정 투표를 했고, 그 다음이 뉴멕시코, 뉴저지, 뭐 켄터키, 하와이 한 7% 정도, 그리고 미주리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대의원 숫자는 뭐 30명 정도 잃어버렸고, 5개 주에서 11%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죠. 그래서 트럼프가 할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전해드리고요. 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제가 시사만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을 생각을 하고, 지금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이거와 연관해서는 과거에 연합군이었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초대받지 못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받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저는 이것보다도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해방이 있었을까? 이걸 더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리고 물론 노르만디 상륙작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 유럽의 등등에서도, 뭐 러시아 전선 등등에서도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2차 대전에 그 아돌프 히틀러를 무너뜨리게 되는 계기가 된 노르만디 전투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참전용사분들 80년이 됐으니까 가장 뭐 젊은 참전용사가 한 98세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당시에 본인들을 희생을 하고 우리 자유를 지켜준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라. 혼자 말고 동맹 함께, 나토도 함께. 똑같이 40년 전에 바로 그 자리, 그 해변에 그곳에서 공화당인 로널드 레이건도 그 40년 전은 2차 대전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뒤였죠. 40년이 지난 뒤에 이미 냉전이 돼서 소련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을 향해서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보면은 혼자서는 isolation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레이건이 그렇게 얘기했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트럼프와 트럼프의 공화당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말을 용어를 쓰지만 않았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시사만평 오늘 캐나다의 아이즐린이라는 분, 이 아이즐린은 그 시사만평의 그냥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원래는 그 테리 모쇼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사만평에도 아이즐린이라고 써 있네요. 이게 비전이라는 뜻이래요. Visions of you. 그 비전이라는 뜻이라고 하고 그 게이러, 그 스코틀랜드, 그 켈터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왼편이 maybe 영국군일 수도 미군일 수도 있죠. Good luck, buddy. 친구 행운을 빈다. 이제 가는 거예요. 뭐 100피트짜리 절벽 막 그 위에서 막 나치가 총을 쏘아대고 하는데도 총 맞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Toi aussi, ami. Toi aussi, ami. 이 캐나다군인 건 알겠죠? 프렌치를 썼으니까 toi, toi. 당신 aussi 역시 아미 친구 친구야 너도 글러 이거잖아요. 그랬던 이 젊은이들이 어제까지도 노르만디 그쪽에 모였는데 전부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신 분이고 영웅이긴 하지만 또 제가 어제 집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 애인, 어머니 이런 분들도 얼마나 대단한 많은 것을 겪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레이건의 고립주의 안 된다. 바이든의 미국의 그 민주주의 다른 나라와 함께 가고 그리고 꼭 우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타심 같은 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한다. 그게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의무를 하라고 지금 그때 참전용사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사만평은 이제 1959년도에 사망하신 도맨 스미스라는 시사만평가니까 1944년 6월 6일 그날입니다. 80년 전에 쓴 겁니다. 이게 보니까 나치 뱀이잖아요. 뱀의 혀를 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아미 그리고 브리티시 아미즈 그래서 이것을 탁 발로 밟고 가는 이런 시사만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이 시사만평가는 95년도에 숨지셨는데 여기서도 또 인종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올리 해링턴이라는 그 시사만평가가 그리신 건데요. 여기 보니까 뭐 Old Dixie Inn이라고 써 있는데 노리스가 딱 붙어 있네요. 창문에 Only 백인 ladies and gentlemen will be seated and served. 백인 레이디와 젠틀맨만 여기 앉을 수 있고 서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members of their races are considered unsuitable. 다른 그런 백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래 문장 보니까 강아지와 또 다른 애완동물도 애완동물 줄이 있으면 그러면 이 백인 ladies and gentlemen과 같이 클라이언트로 그 클라이언트와 같이 올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My dad said didn't say. 어쨌든 2차 대전 당시에 그렇게 참전을 하고 이랬었던 그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세계 각 나라가 해피하고 하는데 이게 이분이 95년도에 사망했고 60년도에 그린 거거든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있고 20년이 지난 뒤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여기 들어가서 앉지 못하는 미국의 그러한 이제 인종
관해서 얘기를 하는 그 같은 이제 시사만평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히틀러를 이겼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의 군화를 걷어내야지 된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노르만디에서. 그런데 요즘 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히틀러가 그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가 없었어도 독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이 지금 트럼프와 같은 가이를 용납을 한다. 프랭크 자파라는 뮤지션입니다. 뭐 재즈도 하고 너무 많이 해요. 밴드로도 하고 솔로로도 한 프랭크 자파 작곡가면서 연주가 이분이 하신 얘기인데 이분의 얘기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트럼프와 같은 사람을 용납을 하는 건 미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숫자상으로 공화당의 다수 있으니까 딱 그 수준이라니까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요즘에 힐러리 클린턴 가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박스와 인터뷰에서. 아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화 안 나세요?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 락커업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첫 번째 선거를 할 때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가두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받아들입니다. 힐러리를 가두라고 한 적이 없다. 이진 캐롤이라는 여성, 판사가 뭐 몇천만 달러 보상하라고 한 그 여성을 뭐 만난 적도 없다. 스토미 데니엘스와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은 엄청난 야구 선수였다고 하고 와튼 스쿨을 우승으로 졸업했다고 하고 뭐 우리가 그런 걸 다 일일이 체크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의 지도자가 돼야지 된다고 믿으신다는 자체가 히틀러가 나온 시대에 사람들이 히틀러를 만든 겁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자체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유튜버 가운데서 트럼프를 엄청 지지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터커 칼슨과 뭐가 다릅니까? 이 세 사람들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세 사람들 박스 뉴스 재판할 때 다 나왔잖아요. 뒤로 얼마나 트럼프를 경멸하고 난 뭐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다 1초도 안 믿었어.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또 강해지니까 또다시 트럼프에 붙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그렇게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궁금하진 않아요. 그건 그냥 상투적인 언어였습니다. 경제뉴스 조금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주식 지금이라도 살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식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사람이 정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먹이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됐건 조물주가 됐건 주시는데 뭐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면서 긁어모으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사람은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단속은 필요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는 성의 표시 같은 것은 그럴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집도 있으면 좋고 뭐 어디에 저금도 하고 캐시로 주식도 조금 그런 면에서의 주식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본인이 뭐 이거 지금 차익을 챙길 때야 말 때야 막 이렇게 막 에브리데이 막 트레이드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냐. 내가 투자하는 돈이 나쁘게 쓰이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요. 6월 1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얼마인가요? 엔비디아가 한번 볼까요? 어제 조금 내려갔던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내려가서 1200대에서 내려가서 1200대 가까스로 됐던가요? 잠깐만요. 굉장히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다시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금요일에 얼마에 마감이 됐냐? 1208이네요.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1%도 안 내려갔네요.
0.09% 내려가서 1208에 마감을 했고, 장외에 조금 내려가서 1207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일이 되면은 1200이니까 120달러 정도에 될까요? 그렇게 될 경우 뭐 몇 주라도, 특히 자녀분이 계시면, 아니 내가 우리 아이 몫이야, 이렇게 한 5개 정도 하면은 뭐 500 몇십 달러, 600달러 조금 넘나요? 그 정도 되고 회사와 함께 크게 써. 이게 어느 정도 뭐 몇 년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거고, 이제는 굉장히 그 접근할 만한 가격이니까 아니면 아니고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에브리데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안 하고. 자, 엔비디아 주식 그렇고요.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해서 실업률이 3.9에서 4%로 높아졌어도 5월 달에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 창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에는 반영되지 않아도 데이터는 괜찮아요. 상승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거. 상승은 아니지만 그냥 강하다, 이 정도면 되고, 연방준비제도가 12일에 이자율 뭐 인하 여부,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하는데 없을 것 같고요. 9월 사이클도 지연될 수 있어. 9월에 내리는 것도,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도 하루 이틀 사이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류상으로는 좋다는데 실제로는 나는 경제 좋은 걸 못 느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쁜 건데, 선거에서는 항상 이런 숫자상의 데이터상의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정서? 정성? 이건 이제 주관성이죠. 내가 어떤 뉴스를 보느냐. 본인들 본 부분 하나도 상관없으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못 전해드린 게 클래런스 토마스라는 연방 대법관, 대단한 분이세요.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500만 달러를, 24년 동안 500만 달러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럼 500만 달러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달러를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00년대니까 24년이죠? 24로 나누면 1년에 얼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게 숫자가 읽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뒤에 3333이 막 있어서 1000, 10, 100, 1000. 한 1년에 20만 달러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4개월 해서 거의 50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480만 달러 뭐 얼마 그 정도 받았다고 하거든요. 아니, 전체적으로 연방 대법관들이 뭐 500만 달러 거의 가까이 받으면 클래런스 토마스가 400만 달러는 아무튼 넘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 이게 감시단체 픽스터 코트, 정정합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400만 달러 넘게 받았고, 모든 연방 대법관들이 거의 500만 달러. 근데 여기에 사무엘 얼리토라는 클래런스 토마스와 함께 이런 선물 같은 걸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90일. 요즘 뭐 기 때문에 막 난리치는 성조기를 거꾸로 달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감시단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야, 정말 1년에 20만 달러? 그럴 수 있죠. 왜냐, 한 번에 어디 여행 가는데 50만 달러 이상짜리 여행을 와이프와 같이 남의 도움으로 간 적들도 있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야,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아보지를 못하고, 또 저도 직업상 뭘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해서 모르겠는데, 또 확인되지 않은 선물이 126개나 있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누구죠? 카탄지 브라운 잭슨. 진보. 가장 나중에 연방 대법관이 된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 비욘세도 블랙이잖아요. 비욘세에게 컨설트 티켓이 3,111달러짜리 컨설트 티켓을 받았다고 마구 비난하는 거 보면 제가 코웃음이 나온다니까요. 박스를 보다 막 웃었어요. 클래런스 토마스가 400 몇십만 불 받은 건 아무렇지도 않고, 이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 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티켓으로 받은 것을 비욘세 공연 티켓 받은 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 성향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책을 써서 예를 들어 인세가 20만 달러에서 최고 많은 게 80만 달러인가요? 86만 달러인가? 그런 거 갖고 엄청 비난한다니까요. 근데 클래런스 토마스는 책을 팔아서 이런 돈을 번 게 아니라 남한테 받은 선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못 전해드렸고요. 멕시코와 인도를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인도의 인구가 14억,
멕시코의 인구가 뭐 1억 뭐 한 4천만 정도, 미국이 3억 3천만 정도. 멕시코 최초의 여성 주이시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세뇨라 프레지덴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너무 막강해서, 왜냐하면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헌법을 개정해서 좌파니까 경제 발목을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오브라도로 대통령과 같은 당이고 밀어서 됐고, 인도 총리의 경우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삼선인데 5년, 10년을 했고 15년을 하는데, 이번에 본인의 당이 뭐 엄청나게 400석을 꿈꿨다면 뭐 200 몇십 석밖에 못 가졌잖아요. 근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 사람이 뭐 다 잘하는 거 많아요. 엄청나게 소통 잘하고 등등. 침묵의 힘까지 아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원래의 인도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힌두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힌두교 최우선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다른 종교, 특히 이제 무슬림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계기가 됐고, 뭐 경제도 좋아졌고, 또 인도의 세계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부도 편중됐고, 또 권력 집중을 너무 많이 했죠. 정적을 좀 제거한다던가, 뭐 언론 같은 걸 장악한다던가, 인터뷰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국민을 향해서 소통을 하고, 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가 무슨 의석까지도 다 장악하지 않아서 이제 연합정권을 이뤄야지만 되는 겁니다. 남의 말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더 민주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죠. 독재적인 위협의 가능성이 줄어든 거예요. 견제 세력이 강해졌으니까. 물론 이걸 더 옥죄고 나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렌드라 모디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그런 어떤 그 연정에 성공을 한다면 인도는 이제 새로운 개혁의 길로 가는 거죠. 543석 가운데 240석을 차지를 했군요.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그 과거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워낙에 이 인도가 이슬람익 그런 왕조와 영국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인도를 위대함을 다시 힌두교로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 아무튼 10년 동안 그 파워 엄청 그 집중해서 했는데, 그건 완전히 뭐 힌두 쇼비니즘이죠. 미국에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면 거기는 힌두 우월주의, 힌두 쇼비니즘이 있고, 어쨌든 뭐 경제는 인도가 뭐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세계 3위가 된다고 하니까 뭐 기관 구조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드물죠. 부의 편중 때문에 무슬림 엄청 차별하고, 네 번째 임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 본인이 모색은 하겠지만 독재 가능성도 낮아졌고, 헌법 수정도 못하고, 멕시코 수정 가능성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이 인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무척 많다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제 4명의 인질을 구출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4명은 하마스가 딱 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그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페스티벌에 참여했었던 사람 많이 숨졌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인질이랍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2개의 집에 나눠져 있었는데 200m 사이에 두고, 이 4명의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하마스 전투사도 뭐 당연히 숨졌고요. 이스라엘계의 테러 경찰도 한 사람, 경관도 숨졌다고 하고, 한 120명이 뭐예요? 하마스가 발표하기는 21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숨지고 400명이 부상을 했고, 그러면 4명을 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죠 거의, 210명 숨지고 400명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갖고 계산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제 가자 북쪽 레바논에 있는 이란이 지지하는 그런 그 무장 세력인데,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무기도 훨씬 세련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자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도 또 전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훈련도 잘 됐고, 헤즈볼라가 하마스에 비해서. 그리고 친팔레스타인계는 미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팔레스타인을 계속 학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보고 있는 시각이고, 처음에 지금은 이제 납작 엎드려긴 듯 보이지만 하버드 학생들이 주장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두 개의 국가를 만드는 게, 그래, 오케이. 그 땅에 와서 니네가 나라 세워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 너네도 살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도 살자. 나라를 만들고. 두 개의 국가가 해법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이거 원치 않는 겁니다. 탱크 위에 벤자민 네탄야후가 올라탔잖아요. 어떻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오른편에 보면은 nothing is 인식할 만한 게 여긴 하나도 없어. 다 까부쉈거든. 사람도 건물도. 그러나 미국조차 반대래도 이스라엘 쪽에 서서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가운데 139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합니다. 여기서도 남북은 갈립니다. 북한은 인정하고 남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탑뉴스 브리핑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